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지수 ETF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미국 지수 ETF를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S&P 500 지수랑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근데 많은 블로거나 유튜버에서는 보수료가 가장 싼 곳으로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보수료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올해 초였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분배금을 잘못 지급하는 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보수료를 0.0068%로 인하하는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업계 1위였던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같이 수수료를 내리죠. 요걸 지켜보고 있었던 KB 자산운용에서도 또 보수료를 내립니다. 그런데 한국 투자 자산운용에서는 계속 팔짱만 끼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했는지 올 7월에 보수료를 인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KB 자산운용한테 업계 3위를 내준 것 때문에 지위를 뺏어오기 위해서 보수료를 내린 것 같아요. ETF의 실비용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보수, 그 다음은 TER, 세 번째는 실비용이에요. 보시면 총보수는 운용보수, 신탁보수, 사무보수, 지정참가 회사 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총보수 더하기 기타 비용, 한 게 TER이고, 실비용은 이 TER에다가 매매중개 수수료를 포함시킨 게 실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실비용이야말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럼 요것들이 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투자자들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시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운용보수는 자산운용사가 받는 비용이라고 하고, 지정참가회사 보수는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정참가회사가 받는 비용이라고 하네요. 신탁업자 보수는 수탁은행이 ETF를 보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일반 사무관리 회계보수는 회계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ETF는 여러가지 주식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을 대신해주는 기관들이 몇 개 붙어 있겠죠? 그 기관마다 각각 떼어먹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ER, 요 총보수에다가 기타 비용을 합치는데, 이 기타 비용은 대표적인 게 지수 사용료라고 합니다. 요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TER에다가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합친 게 이제 실비용인데,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매매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실비용이라고 한다. ETF를 투자할 때는 총보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비용이 합쳐진 실비용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라고 많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실비용이 가장 낮은 자산운용사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솔, 키움, 원, 플러스,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영어는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명인 거는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자산운용사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비용이 가장 낮은 건 에이스, 한국투자신탁운용이에요. 0.0995%. S&P 500 지수 ETF를 투자하려면 실비용만 따진다고 하면 에이스 미국 S&P 500 ETF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장된 원큐 미국 S&P 500 지수 ETF인데, 요건 하나자산운용에서 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3월 달에 출시를 해서 실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이제 월중 분배. 모든 ETF들은 월말 기준으로 이제 분배금을 줬는데, 원큐 미국 S&P 500 ETF는 월중에, 그러니까 15일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하겠다는 컨셉으로 나와서 급격하게 투자금들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튼 실비용만 따지면 에이스 미국 S&P 500 ETF 여기에다 투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S&P 500 지수를 봤으면 나스닥 100 지수도 봐야 되겠죠. 제가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 관련된 ETF는 환 노출 상품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영하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ETF가 실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0.1179%. 그러면 실비용만 따지면 한국투자신탁운용 것만 투자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부담 비용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성과 ETF는 아니고, 실부담 비용이 높다고 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운용사의 운용 전략과 리밸런싱 능력, 시장 대응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삼성자산운용에서 수수료 내리기 싫어서 하는 말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회를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시장 점유율도 봐야 될 거고요, 실비용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업계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순자산가치 총액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삼성자산,
2위가 미래에셋자산, 3위가 KB자산운용, 4위가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4가지의 ETF를 가지고 한번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S&P 500 ETF 같은 경우는 코덱스 미국 S&P 500 ETF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차이도 2위랑 비교하면 한 0.5% 차이, 마지막이랑 비교하면 뭐 0.9% 차이, 뭐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굳이 1% 차이가 나는 상품에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최근 3년간 수익률 비교를 해봤는데 실비용이 가장 낮은 건 에이스였고 그 전에 낮았던 건 라이즈, KB자산운용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보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미국 S&P 500 지수 ETF가 수익률이 더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어떨까? 똑같이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가 다른 데보다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여기는 1.2에서 1.4%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한 실부담 비용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높은 ETF가 아니라는 게 진짜인 거예요. 저는 이 삼성자산운용에서 말하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최근 3년간 비교한 그래프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실비용보다는 아무래도 운용 성과가 더 좋았던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S&P 500 ETF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수익률 차이가 1% 남짓이거든요.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실비용도 아니고 자산운용사의 능력도 아니고 결국에 우리들의 투자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능력에 따라서 결국엔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심적 압박이 많겠죠. 주가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내 포트폴리오에는 어느 정도 안전자산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 안전자산도 가격 변동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쪽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현금을 일정 비율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비율 투자법으로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지수 ETF의 70%, 현금성 자산의 30% 투자를 하고 매 주기마다 이 리밸런싱 계산기에 입력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관세 관련돼서 시장이 한번 크게 빠졌던 4월달, 그 다음에 그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많이 빠졌던 8월 4일, 그 다음에 그전에 2022년도 1년 내내 빠졌던 시장, 그때 뭐 두려움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할 때 실비용보다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능력이 더 좋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것도 좋았지만 더 좋은 건 내가 이 ETF를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능력이니까 상품은 코덱스 ETF로 선택을 하시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성과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 비율 투자법을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비율 투자의 원리는 주가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현금을 빼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쟁겨놓고 다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현금을 빼서 주식을 더 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다시 또 오르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쟁겨놓는다. 간단한 원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반대로 하죠. 떨어질 때는 주식을 팔고 올라갈 때 주식을 사고. 남들이 하는 거 반대로만 해도 꾸준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원리예요. 비율 투자 방법은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여기 미국 지수 ETF 투자 방법에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은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 투자에 관련된 영상이니까 길이가 한 10분 정도 내외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5번, 6번은 적은 돈으로 2배,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는 피아 투자 방법이에요. 의미 없이 빠져나가는 돈으로 목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영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청취하시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지수 ETF를 투자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여태까지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실비용이 낮은 ETF를 투자라고 많이 조언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오늘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실비용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과거 선례로 봤을 때 가장 운용 수익이 좋았던 코덱스 ETF에 투자를 하시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장기 투자를 강제로 유도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계속 고점을 연이어 경신하면서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가 풍성해질 때까지 저 의라차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